안녕하세요. 자유로 경매 MPL의 자유로입니다. 오늘서부터 경매에 관련한 기초 지식과 더불어서 MPL의 방식 및 MPL을 이용한 경매의 활용 방안까지 실무적인 내용들만을 담아서 강의 종료 시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컨대 앞으로 올려지는 영상들을 잘 숙지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경매 입찰은 물론 MPL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MPL을 이용한 경매가 가능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MPL을 하기 위해선 경매의 기본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내용을 시작으로 MPL의 내용까지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혹시나 강의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경매에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을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정보 사이트.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지지 옥션, 스피드 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 굿 옥션, 태인 경매 정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경매를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유료 사이트에서 얻고 관심 물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자세하고 충분하게 개별 조사한 뒤에 입찰한다면 경매정보 사이트가 기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장. 임장이란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임장에도 사이버 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노노, 부동산 플래닛, 아실, 디스코, 다방, 직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특히나 로드뷰, 이렇게 다양한 사이버 임장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8, 90% 정도 알아낸 뒤에 입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지에 점검차 방문해 보는 방식이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장 방식도 나누어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이란? 다음은 권리 분석인데요. 임장을 하고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 분석에 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뒤에 해야겠죠. 임장은 했는데 이 물건이 괜찮은 건지 위험한 건지 가늠하지 못한다면 임장의 내공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투자 또는 헛고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수적으로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합니다. 경매의 권리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인수와 소멸이 있는데요.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원하는 게 돈이냐, 돈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즉, 돈은 소멸이고 돈이 아닌 것은 인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인수다, 소멸이다,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말 그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즉 들이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말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없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한 날짜에 따라서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결정짓게 되는데요. 낙찰자의 입장에서 말소되는 후순위에게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받지 못하는 후순위를 명도할 때 약간의 소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MPL 관련한 내용에서는 소멸되는 후순위임에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배울 MPL 채권을 매입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MPL 채권을 매입했다면 채권자의 위치가 될 것이고 후순위라도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배당되면 채권자인 나에게 돌아오는 배당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런 내용들이 MPL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MPL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매인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후순위는 권리 분석상 크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선순위에 관련된 권리 분석을 철저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입, 확정, 배당에 대해서 경매 공부의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입, 경매를 접하다 보면 경매 사건에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은 말 그대로 내가 임차인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인데요. 전입 날짜에 따라서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결정되는 거죠. 간혹 보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빠르다고 선순위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전입일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사항으로 전입신고는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간혹 집주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 보고 잠시만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 이런 양아치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되는 거라서 권리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나의 권리를 없애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고 주소만 잠시 옮겼다 다시 오는 거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에서는 날짜가 빠지고 그로 인해서 내 권리가 후순위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A의 내용을 보면 전입이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죠. 그러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면서 그 밑에 전입은 소멸이 돼버립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소멸되니까 경매인의 입장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면 B의 내용에서는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됩니다. 여기서 전입 신고한 다음 날 0시를 기준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표에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내용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말소 기준이라는 내용은 전입 확정 배당을 공부한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예전엔 전입과 확정에 대한 신고를 따로 했지만 지금은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또는 전자전입신고로 하는 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경매 사건들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보다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기에 우리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돈 받을 순서가 바로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처럼 1순위 근저당이 있고 2순위로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억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은 1억 5천을 전부 다 받아갑니다. 2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남은 5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는 돈 받을 순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에 순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마저도 배당을 못 받고 소멸돼 버리면서 남은 돈은 3순위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내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그냥 확정일자는 경매 진행 시 돈 받을 순서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 받을 순서만 빠르고 전입을 나중에 했다면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돈 받을 순서, 누가 먼저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배당 순서가 정해지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다는 뜻은 줄을 서지 않았다는 뜻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줄을 서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찾아가면서까지 돈 주는 서비스는 절대 안 하니까 말이죠.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반면에 확정일자는 신고 당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이 늦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늦은 전입일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도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린 전입 확정 배당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두고 하나씩 대입하면서 권리 분석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배당으로 돌아가서요. 배당. 돈 받겠다 안 받겠다의 의사표시입니다. 선순위면서 배당 신청을 했다는 것은 돈 받고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로서 낙찰 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명도가 수월하겠네요. 배당 신청의 의사표시로서는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배당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배당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돈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이 되더라도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보증금 인수는 물론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사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배당 신청을 안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난 돈 필요 없고 아주 러블리한 이 집에서 나의 권리만큼 더 쭉 살 거야 라든지 또는 배당 신청을 안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막은 우리는 유추해 볼 뿐 그 내용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배당 종기일. 배당 신청은 반드시 법원이 정해놓은 배당 종기일까지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배당 종기일이라는 것은 경매가 신청되고 법원에서 각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날짜를 말합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 철회. 배당 철회 역시 배당 종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배당 신청을 이미 했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배당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배당 종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죠. 경매 사건의 법원 문건 접수 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당 종기일 내에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4년 4월 24일에 배당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배당 종기일이 24년 6월 7일이고 그 안에 신청했으니까 배당 철회가 받아들여져서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경매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신청하든 철회하든 해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당해세. 당해세란 해당 주택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해당되죠. 그리고 당해세는 국세기본법으로 우선배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1일자로 당해세와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국세 우선 배당의 원칙이 있음에도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되었을 때 임차인의 권리 날짜가 국세의 법정 기일에 맞짱을 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좀 과한 금액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4억에 낙찰됐다고 가정하고 A, B, C 각각 권리 순서대로 나열했고요. 여기서 B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멈추시고 배당이 어찌 될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와 C는 기존 배당 순서와 동일합니다. B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 이하 소멸이긴 하지만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1억이 당해세로 배당돼야 하는데 법 개정으로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는 임차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헌데 당해세는 임차인보다 앞서 있는 근저당을 이기죠. 이건 완전 가위바위보 게임이네요. 해서 공평하게 당해세가 가져가는 금액만큼을 임차인에게 양보해주고 이후 순위 배당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덜 되셨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커피 한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당해세는 우선 배당의 원칙이 있어서 흔히 접하는 근저당권보다 날짜가 늦더라도 우선 배당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는 날짜를 비교해서 임차인보다 당해세의 법정 기일, 즉 날짜가 늦으면 당해세만큼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매인들에게는 해당 사건의 당해세에 관한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을 찾아서 확인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글쎄요, 잘 알려줄까요? 선순위 임차인보다 당해세 같은 세금이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적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해세가 빠져나가고 임차인의 금액까지 충족을 시키는 금액으로 낙찰된다면야 걱정할 게 없겠지만 경매비용 떼주고 세금 떼주고 소액임차금 떼주고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족할 경우엔 그만큼 인수되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다룰 NPL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당해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어요. 당해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는 NPL의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꼭 NPL을 안 하더라도 NPL을 공부하고 알아놓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과정의 수업이 완료되는 대로 NPL의 과정을 마구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NPL을 이용한 경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 저희 자유로 경매 NPL에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건과 채권. 물건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진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및 처분물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담보 및 처분물권에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이외로 점유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도 있는데요. 그냥 물권에는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고요. 다음은 채권으로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 등이 있습니다. 와, 다 뭔 소리야 이거. 쉽고 간단하게 물권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강력한 지배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채권은 오직 계약자 한 사람에게만 들이댈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설명한 걸까요?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사법고시처럼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물권과 채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실무적으로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 즉 말소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사건에서 권리사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준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날짜를 기준해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지는데요. 이 선순위와 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말소 기준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경매 사건들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모든 경매 사건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늦으면 소멸되는 후순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한 성질을 쓸데없겠지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강제경매는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의 분쟁으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경매라는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즉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법원을 부동산 중개소로 전국에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경매인의 입장에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형식적 경매든 입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취하를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취하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취하를 해주고 싶지 않을 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취하에 대한 내용은 이후 챕터를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소기준 권리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총 7가지로서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등이 있는데요. 저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근저가압, 정경담. 이렇게 말이죠. 하나의 경매 사건이 이 7가지의 권리가 전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7가지 권리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담보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한 것을 전제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말소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사항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말소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도 배당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이어도 말소 기준이 될 수 없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전세권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전세권에 대한 설명드릴 내용에서 제가 만든 표를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권리 분석의 가장 중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소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요. 말소 기준보다 앞서 있는 권리 사항이 있다면 인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요.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면 낙찰자와 상관없이 소멸되는 사항이라 기준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종류, 면적, 구조 등을 기재한 그냥 부동산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과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이런 등이 표시되고요. 을구, 저당권의 표시, 대표적으로 근저당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질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은 등기 원인 날짜와 접수 날짜인데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날짜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기 원인 날짜는 계약한 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접수 날짜는 말 그대로 접수된 날짜입니다. 등기 원인 날짜가 접수 날짜보다 빠를 수도 같을 수도 있겠지만 효력은 접수 날짜를 기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어떤 게 우선일까요? 등기소에서 알아서 순서대로 나열해 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등기부 등본의 접수 날짜 바로 밑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등록 날짜는 같지만 제 땡땡땡땡호 이 번호를 서로 비교해서 빠른 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요. 등기부 등본상에 서로 다른 근저당의 날짜가 같을 땐 접수 날짜 바로 밑에 제 땡땡땡호 이 번호의 순서를 기준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열하는 연습도 해봐야겠죠.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권리 중에서 갑구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의 날짜대로 나열하고요. 역시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날짜대로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합쳐서 빠른 날짜대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그게 바로 실제 해당 사건의 순서이고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순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경매 절차 및 준비. 누군가의 금전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신청됐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각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경매 예정 물건의 리스트가 오르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 경매 날짜가 지정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경매를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입찰부터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물건 선정. 우리가 경매 사건을 찾아보기엔 어지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 유료 경매 정보지를 선택합니다. 내 앞마당부터 관심 있는 부동산 유형을 검색하고 현재 나의 시드머니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권리 분석.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공부는 필수입니다. 선순위가 무엇이고 대항력이 무엇인지, 전입, 확정, 배당, 인수, 소멸 등등을 공부한 다음에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바로 경매 참여보다는 우선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임장. 컴퓨터에 앉아서 지도를 보고 해당 물건지의 현 시세와 주변 환경, 교통은 어떤지, 인구는 어떤지, 집은 몇 층이고 방향은 어떤지, 또 주차 여건은 어떤지, 앞으로의 호재성이 있는지 등등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임장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임장을 통해서 조사하시던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이버 플랫폼은 앞선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뷰를 이용해서 해당 물건지의 부동산 전화번호를 따는 방법으로 사이버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만 확인하고 부동산 사장님들과 통화를 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지에 입찰할 마음이 생겼다면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해서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번째, 기준가 산정. 사이버 임장을 통해서 시세는 어떤지, 내가 팔 때는 얼마에 팔 수 있는지의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값의 숫자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나만의 기준가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 소중한 돈에게 일을 시키는데 헛수고한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가라는 뜻을 내가 낙찰받은 뒤에 팔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가 산정. 역시 숫자와의 2차 전쟁. 이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에 입찰할까? 더 써야 하나? 덜 써야 하나?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겠죠. 낙찰 후 매도했을 때 경비를 빼고 얼마를 남길지,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패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가, 즉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취등록세 플러스 경비 등을 제하고 남기고자 하는 금액을 빼면 입찰가가 완성되겠죠. 남기고자 하는 차액에 따라서 낙찰의 확률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입찰. 법원에 가서 실수 없이 내가 생각한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하러 법원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입찰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금액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지 물건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 전에 입찰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필수적으로 익히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꼭요. 작성 방식은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유튜브 검색만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역 표시.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 당일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낙찰받은 곳에 전화번호를 살포시 남기고 옵니다.
전화가 온다면 냉큼 받아서 협상을 하셔야 하고요. 전화가 안 올 경우,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을 경우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해서 나중에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처리 지침 53조에 의해서 낙찰자는 낙찰 당일 경매계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해당되는 임차인이라면 이사 날짜 협상만 잘하면 되는데, 배당이 없이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이해하고 들어주고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네요. 명도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돈입니다. 이사 비용 등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리한 협상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이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강제 집행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강제 집행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고, 급하게 서둘러서 점유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낙찰 잔금을 납부한 동시에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가져왔다 해서 점유권까지 가져오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을 가진 분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8번째,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잔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법원의 힘을 빌어서 점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비워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참고로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9번째, 계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전달됐다면 송달이 완료된 것입니다. 송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 송달이 완료됐다면 경매계에 달려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실로 달려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는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예고를 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고를 하러 가서 그 집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있는지,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삿짐 차는 몇 대가 와야 하는지, 사다리 차는 필요한지 등의 견적을 보러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다릅니다. 1차 계고한 뒤에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과 2차까지 계고를 시행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도 있는데요. 만약 2차까지 계고를 진행하는 법원에는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2주 뒤에 2차 계고 속행 신청을 낙찰자가 추가로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계고 때 집행관에게 몇 차 계고까지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예요. 계고를 하러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 입회 하에 낙찰자 측 증인 2명을 부르고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그 전에 문 따고 들어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나중에 머리 아파져요.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가져왔어도 점유권까지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강제 집행, 집안에 있는 채무자의 물품 등을 정당히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점유자의 지속된 점유를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마지막 과정이죠. 보통 실제 강제 집행은 서로 간의 협의가 완료돼서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열에 하나 정도 진행된다 봅니다.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강제 집행 이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명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명도의 사례를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명도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집행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예납 비용은 당연히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면 집행관이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선포한 후에 인원이 투입이 되고 순식간에 마무리돼서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짓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동상 경매 등의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겠지만요. 사실 끝난 게 아니죠. 명도. 개인적으로 명도는 곧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약 일주일 내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거든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내가 받았다면 상대방도 송달을 받았는지 바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 방법은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인도명령 결정문에 부여된 사건 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서 검색하면 송달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받지 못했거나 안 받았다면 빈 공백으로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송달을 일부러 회피한다면 시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달을 회피해서 시간이 지체됨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송달을 받았다면 강제 집행을 일단 신청하고 보는 거죠. 명도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강제 집행을 먼저 신청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집을 비워줬다면 집행 취하서를 제출하면 예납 비용은 돌려받을 것이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채무자의 말을 믿고 강제 집행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그때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리는 거죠. 미리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니까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엔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명도를 마무리한 영상 하나를 내일 업로드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증금 중 일부 정해진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준다는, 즉 후순위여도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초 실행된 저당권의 날짜와 지역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금액만큼 영순위로 배당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저당권의 날짜를 기준해서 소액 임차인의 금액이 정해졌을까요? 은행에서 대출해 준 이후에 최우선 배당이 되는 소액 임차 금액이 높게 변동된다면 그만큼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서 대출 당시에 소액 임차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돼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럴 때 나오는 용어가 방빼기입니다. 대출이 이만큼 나오는데요. 방빼기에서 이만큼까지만 대출이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방마다 방빼기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대출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최우선 변제 조건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즉 경매가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배당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배당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의 기준이 되는 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근저당이 21년 5월 10일 A 근저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이 22년 5월 31일이고 역시 B 근저당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날은 22년 7월 25일이네요. 그래서 순서는 A 근저당이 1순위, 즉 선순위입니다. B 근저당이 2순위, 임차인은 3순위가 되겠네요. 자, 그럼 표를 보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고요. 선순위 근저당의 날짜가 21년 5월 10일입니다. 소액임차표는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소액임차표를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표를 보면요.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나옵니다. 소액임차인의 조건은 보증금이 요 금액을 넘어서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지정된 금액을 넘지 않았었을 때 요 금액만큼 최우선으로 배당해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선순위 근저당 날짜가 21년 5월 10일이니까 이 날짜에 해당되겠네요. 지역 확인했고요. 보증금이 1억 미만일 때 3,4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금에서 3,400만 원을 최우선 배당해주고 선순위 근저당에 1억 9,800만 원을 제하면 3,179만 원이 남습니다. 보통은 잘 안 남는데 이 사건은 특이한 케이스네요. 아무튼 남은 돈이 있으면 다음 근저당으로 다시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했던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근저당 날짜가 23년 5월 31일이니까 다시 표를 볼게요. 날짜가 이날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선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미만일 때 4,3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가 되는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배당금이 남았다고 소액임차인이라 해서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이 4,3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최초 3,400만 원을 배당받고 900만 원만을 추가로 배당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배당 순서를 전체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매 비용이 대충 이 정도로 빠지고요. 첫 번째 배당이 소액임차인 3,400만 원을 배당받고요. 두 번째 배당이 1순위 근저당, 세 번째 배당이 다시 소액임차인의 900만 원이 추가되는 거고요. 네 번째 배당이 2순위 근저당의 남은 금액이 배당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액 배당으로 끝나는 게 보편적인데 이 사건은 소액임차인의 2번 배당받는 사건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2번 배당되는 사건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확정일자, 즉 돈 받을 순서가 없음에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배당 신청은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 더,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 금액 또는 배당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소액임차인의 금액이 최우선 배당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1억인데 소액임차표를 기준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낙찰 금액 또는 배당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 내에서만 배당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최초 설정한 근저당 날짜를 기준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 종기일 이전에 꼭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의 낙찰 금액 또는 배당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 배당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 선순위 임차인이고 후순위 임차인이고 증액을 했다면 확정일자에 따라서 순위 배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증액을 했다면 증액 부분은 배당 순위에서 근저당 다음 순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후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순위 배당이고요.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에 의해서 근저당 이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의 금액을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아무리 선순위에 증액된 금액이라도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입일이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은 21년 4월 30일이고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4억 4천이 있는 게 아니라 증액된 전체 금액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1차 확정은 17년 8월, 2차 증액한 확정일자는 19년 9월. 그런데 3차 증액한 날짜가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보다 늦은 11월에 받았네요. 결과적으로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보다 앞서는 2차 확정일자를 받은 4억 2천까지는 선순위로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지만 3차에 증액한 2천만 원은 근저당 이후 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위인데 왜 말소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하는 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당권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증액했고 그 증액한 돈을 먼저 배당받아 간다면 저당권자의 피해가 뻔할 테니까 소멸시킴으로써 금융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죠. 결론적으로 증액한 확정일자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두 개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다는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보다 빠른 증액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근저당보다 빠르게 받았다면 1억 2천이 선순위 금액이 되겠지만 증액한 2천만 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낙찰금과 상관없이 낙찰자 인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소 기준보다 늦은 증액은 순위 배당으로 소멸이며 선순위는 1억만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금이 충분하다면 순위 배당으로 다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요. 반복 학습만이 내일을 위한 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등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곳에 전입을 한 뒤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전입을 했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지난 깡통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인해서 23년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송달에 관련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정사항이죠. 개정되기 전에 시행했던 지난 임차권 법률에 관한 내용은 시간도 없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임차권에 관련한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역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을 설정한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다만 임차권 설정한 뒤에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안 되고 등기상의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청한 후 등기상에 등록될 때까지 넉넉하게 15일 정도 소요되려나요? 그리고 임차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경매가 신청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임차권 등기의 또 다른 의미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도 않고 돈만 받으면 나갈 거라는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거죠. 선순위 임차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판결문에 의한 강제 경매에 해당되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된다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자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만큼 민법 제379조 지연이자 조항에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참고로 임차권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즉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됐고 A라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고 이후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부동산이 경매에 또 나왔고
역시 똑같은 A 임차인이 선순위로서 두 번째 경매 사건에서도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매 사건에서 우선 배당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 배당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각되는 경매 사건에서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만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로 인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치 않는 일이겠지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요 내용에 대해서는 레드선. 전세권. 우리는 흔히 전세 살고 월세 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월세는 매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것이고 전세는 많은 보증금을 놓고 매월 임대료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헌데 전세 산다 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와 월세는 모두 임차인에 속합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된 모두 다 똑같은 임차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을 신청했을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면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이 낙찰 이후 전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까지 했을 땐 무조건 인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 2010마 900결정 자신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로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같은 선순위로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미배당금은 인수사항이고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땐 낙찰금과 상관없이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입도 안 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로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역시도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겁니다. 즉 전세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전세권자도 판결문을 통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되는데 전세권의 권리는 일단 놔두고 임차인의 권리로 번거롭지만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전세권자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 개짜증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신청은 말소 기준으로 낙찰금과 상관없이 소멸됩니다. 즉, 근저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냥 인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신청을 했을 때는 미배당금은 인수가 되는 거고요.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낙찰금과 상관없이 인수사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쭉 임차인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미배당금은 인수사항입니다. 네 번째, 후순위 전세권자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세권자의 금액이 소액임차 금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에 대해 굳이 몰라도 되는 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지붕 여러 가족인 다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각각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했고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A 호실은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신청을 했다 해서 B 호실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또는 배당 신청을 했다 해도 말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참고만 하시고 패스. 공부하면서 전세권에 대해 헷갈리실 때 참고하시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매 사건에 대입해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매 과정 한눈에 정리. 먼저 경매 과정을 표를 그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기입 등기가 설정될 것이고요. 여기서 경매 기입 등기는 경매가 신청된 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명령하게 되고 배당 종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즉 본 경매 진행 일자가 정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또 한 번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을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법원에 가셔서 경매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꼼꼼히 하셔야겠죠?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은 해당 경매 진행에 관해서 법원 자체의 실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면서 이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들의 불허가를 요청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농취증 제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나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으로서 혹시라도 이해관계인들이 10%의 항고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이 다음 절차부터는 진행 중지가 되는 거죠. 보통 별 문제가 없다면 이의 제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서 낙찰 뒤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2주 뒤엔 매각 허가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후 2주 뒤부터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 내용의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실 겁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죠. 잔금 납부 기간은 보통 한 달이 주어집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점유자를 상대로 나가라 마라 하면 안 돼요. 직접적인 명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이후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날부터 실질적인 명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도명령 신청 기간은 잔금 납부일 이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는데 그냥 같은 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점유자가 채무자인 소유자일 경우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점유자일 경우에는 어찌 될까요? 잔금 납부하면서 배당을 받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면 기각됩니다. 배당의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돈도 받지 않았는데 인도명령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해서 점유자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돈을 받는 배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명도의 과정에서 송달과 계고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내용은 앞선 경매 절차 및 준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을 납부했다면 잔금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은 한두 달 내로 배당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각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날짜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다들 아시겠지만 확인차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행 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입니다. 보통 110%에서 많게는 150%까지 설정하죠. 그렇다고 설정된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연체된 날짜만큼 원금과 이자와 법정 연체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체를 했다 해도 근저당이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은 1억을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120%로 설정했다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A은행의 근저당이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빌린 돈은 1억이지만 이자를 안 갚고 계속 연체된다면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원금은 물론이고 2천만 원 내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이자가 3천만 원까지 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설정된 1억 2천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경매 사건에 나와 있는 근저당의 원금이 얼마인지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MPL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의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필수니까요. 근저당 설정 금액 나누기 110%에서 150%까지 각각 대입해보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원금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를 때도 있지만 이런 계산을 통해서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근저당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경매 신청권과 우선 배당권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질권. 질권은 앞서 설명한 근저당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다면 질권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권은 해당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배당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을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 진행된 이후에 배당 순서는 그 근저당보다 질권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MPL 설명드릴 때 질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같이 묶어서 설명하게 되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상권에 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지상권. 경매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을 자주 볼 수 있겠지만 그 외로는 우리가 경매하는 데에 큰 비중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내용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상권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너 땅 위에 나의 권리 또는 너 땅이지만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상권이 성립됐다면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동의는 얻었지만 등기하지 않은 지상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상권은 소유권과는 다른 사용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등기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소유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서로의 협의하에 토지에 대한 지료는 당연한 거고요. 지상권은 최대 30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민법 제280조에 따라서 계약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엔 건물 철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을 현 시세에 맞게 매입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매입하지 않겠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진퇴양난이겠네요. 야, 인마! 계약 끝났어, 인마! 30년 동안 기다리냐 뒤지는 줄 알았어, 인마! 이제 나가, 인마! 아따, 뭔 소리래? 건물이 짱짱하구만. 계약갱신해서 30년은 더 쓸라네. 아님 이 건물 너가 사든가? 이런 니기를!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30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란가? 결과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땅 주인은 내 땅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참고로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권은 돈을 빌려주고 그 근저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엔 경매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에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 다 아시는 사항이겠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부터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표현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판례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법률 다툼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랜 관습에 의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해왔고 해당 관습이 법적으로 보호될 만큼 확립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그냥 예로부터 전해지는 것은 법으로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경매 사건에서 크게 실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공을 쌓고 실행에 옮기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별도의 계약 없이도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서로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었다면 지상권이고 서로의 동의 없이 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으로 정해지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하는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가 경매로 B에게 넘어갔다면 건물이 여전히 그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A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같은 예시입니다.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로 B에게 넘어갔네요. 건물이 여전히 그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겠습니다. 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A가 소유했던 건물이 B에게 넘어갔다면 B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었음에도 토지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은 나중에 문제될 법정지상권을 용인한 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허술한 은행은 절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예시였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예.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그 이후에 건물이 생겼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랐고 지상권의 설정이 없었을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는 친했습니다. A 소유의 땅에 A의 허락을 받고 B가 지상권 설정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A의 땅이 경매로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B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걸로 보고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법정지상권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등장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고요. 미등기 상태였음에도 분명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은 미등기 건물에는 설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다면 이 미등기 건물은 경매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대법원 2004-13533 판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고 있었고 등등등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뭐라 판결이 나왔는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당권 너 돈 빌려줄 때 건물이 미등기였으면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고 돈을 빌려줬어야지. 이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저당권 너 스스로가 용인했다는 증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법정지상권은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고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명칭이 쓰이는데요. 외우기도 힘드니까 요역지, 여기 있는 땅이 내 땅, 승역지, 승기 땅, 즉 너 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죄송합니다. 지역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땅을 위해서 너 땅을 쓰는 뜻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발생되는 게 보통인데 법적 판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판결에 의해서 지역권이 성립되는 것을 법정 지역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종류에는 내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이 있고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너 땅에 강이나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 땅에 너의 건물을 지었을 때 내 땅에 햇빛은 들어와야 해 라고 제한할 수 있는 조망권, 일조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너 땅에 배수 시스템이 갖춰 있을 때 내 땅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수로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권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이긴 한데
서로 간에 설정한 계약 기간이 종료될 시와 합의하에 지역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권이 건물이나 시설물을 위한 지역권으로 설정됐을 때 그 건물이나 시설물이 철거될 시에 소멸됩니다. 이게 지역권에 대한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경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민법 제291조를 참고하시면서 사법고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누군가의 조상의 묘지잖아요. 낙찰받은 내 땅 위에 묘지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분묘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라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분묘를 철거하거나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그 방법을 찾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일룡아! 그냥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 없다 생각하고 분묘의 면적만큼을 뺀 금액으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치권. 등기에 표시되지 않는 물건 중 하나로서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먼저 유치권에는 결련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결련성. 결련성이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유치권자가 가진 채권과 연관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공사비로 인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대다수일 듯한데요. 유치권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 이행 시까지 재산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점유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에 대한 존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치권 신고를 했는지, 만약에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이미 갖췄는지, 또 계약 만기처럼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등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의 진위 여부와 점유와 결련성과 반환의 시기가 도래했는지 등의 사항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혹 임차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하면 그냥 신청했으니까 경매 사건 내용에 기재를 합니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사건과는 별개로 보는 거죠. 유치권자의 판결문이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법적 효력 없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별개로 소송을 거쳐야 하니까 결과는 모르는 일이죠. 유치권은 생각보다 그 폭이 넓어요. 참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사건은 낙찰을 받더라도 대출이 안 될 것이고,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와우. 만약 허위 유치권을 신고했을 경우에 경매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유치권 등을 이유로 사문서 위조 시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표현하자면요.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일단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충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을 보유했다는 전제의 유치권을 NPL처럼 매입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합니다. 그만큼 유치권이 있는 사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대박일 수 있어도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에서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큰 수익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큰 손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익은 그만큼 더딘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 안전한 결실을 향해서 조금씩 늦더라도 차분히 함께 가보시자고요. 지분경매. 지분경매는 동일 부동산에 한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가 있고 그 중에 특정인의 채무로 인해서 해당 지분만큼이 경매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해당 지분을 낙찰받았다면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 봅니다.
지분을 낙찰받은 뒤에 협상이 불발된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그 매각 대금을 각 지분만큼 나눠 가질 때 비로소 지분 경매의 종지점을 찍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환가 조치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분 경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경매인들에게 지분 경매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를 거쳐서 낙찰받은 지분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가 잘 됐다는 전제 조건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분에 대한 대출은 담보 가치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으로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분 경매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지분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사항이 나와 있는 민법 제26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지분 경매를 바라보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과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지분권자에게 있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0조 1항에 의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도 우선 매수권이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리 하느냐,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느냐. 첫 번째로 미리 하는 것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청권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된 우선 매수 신청의 사실을 법원에서는 미리 공시합니다. 다만 미리 우선 매수를 공수했는데 입찰할 사람이 있으려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입찰자가 없다면 최저가로 우선 매수 신청자에게 낙찰이 되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 현장에 가서 직접 우선 매수 신청권을 할 땐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나와야 신청을 할 겁니다. 유찰 시에는 나서지 않겠죠?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고 그 금액이 발표된 후에 집행관에 우선 매수 신청자가 있느냐에 간결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잠깐 하면서 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면 민사집행법 140조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자가 없이 유찰된 경우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경매 일정에 맞춰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기를 타야겠죠. 다만 입찰보증금은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챙겨가지 않았다면 우선 매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전월세 상한제, 두 번째 전월세 신고제,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상한제는 5%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전월세를 30일 이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일자 등을 자동 확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계약갱신에 동의한다는 문자 내용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니 뭐니 복잡한 그런 거보다 제일 간편한 증거 자료로 문자도 포함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고 새로 바뀐 소유자가 직접 거주 의사를 밝힌다면 그 역시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6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없다면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최소한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 해서 계약 해지를 임차인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땡빛을 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임차인이 나간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일부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내용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서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추가로 거주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넘어가실게요. 처음 계약해서 2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더 살고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했으니까 2년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나눠집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는 매매 계약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담보 가등기는 그냥 근저당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등기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혹시 본등기가 늦어져도 내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등기를 먼저 딱 걸어두면 내가 먼저 이 부동산에 점 찍었다라는 걸 등기상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본등기를 할 때도 가등기를 걸어둔 날짜로 소급해서 내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사건에서의 가등기가 선순위면서 배당 요구가 없을 땐 무조건 인수사항이 되니까 그냥 패스하시고요. 후순위여도 물권명세서를 꼭 참고하시면서 인수사항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권자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땐 돈이 목적인 담보 가등기로서 근저당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등기 권자가 있는 경매 사건을 접했을 때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등기 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한 가등기 권자가 선순위라면 말소 기준으로 이하 소멸되는 거고요. 후순위 가등기라면 기본적으로 말소되는 사항이 맞는데요.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그 가등기에 대해서 물권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매각물권명세서에 후순위 가등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소멸되는 상황이겠고요. 말소되지 않고 인수 또는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인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돈이 없지 다른 물건들도 많으니까 그냥 패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요. 선순위 가등기 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사항이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담보 가등기로서 말소 기준이 됩니다. 후순위 가등기 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던 안 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말소되는 게 맞지만 매각물권 명세서에 인수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자라는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이 있는 사건의 경매를 접하게 되면 야, 위험해. 미쳤어? 패스. 이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서 상대방이 무언가를 막 하기 전에 일단 정지시켜 놓는 법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벌면서 내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물론 경매 사건에서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입니다. 그런데 경매 사건으로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일령아! 나중에 낙찰돼도 소유권 뺏길 수 있대, 이놈아. 조심해야 된단다, 이놈아. 이것은 본안 소송에서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자가 승소한 뒤에 경매 절차가 무효로 판결나는 경우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하진 않겠지만 후순위 가처분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연, 좋은 놈, 나쁜 놈, 낙찰자.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친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죠. 어느 날 좋은 놈은 유학을 결심하고 몇 년간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때 나쁜 놈은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다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좋은 놈 소유의 주택을 나쁜 놈 본인 것처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해서 나쁜 놈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새끼. 이후에 이 주택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또 다른 빚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좋은 놈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서 그 주택은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좋은 놈의 소유권이 불법적으로 박탈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됐고 좋은 놈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비록 낙찰자는 선의로 경매에 참여했지만 경매 자체가 나쁜 놈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213조에 의해서 낙찰자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 자체가 나쁜 놈의 문서 위조로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었을 경우에는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고 부동산을 내줘야 하지만 잔금 납부한 돈은 청구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토리의 경매 사건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선순위 가처분은 말할 것도 없이 인수사항이니까 패스하고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경매가 무효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그 가처분의 소송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 소송이 채무자,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다면 그냥 패스합니다. 물론 가처분이 있는 사건이라도 MPL로 협상이 진행될 때는 모든 내용을 미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지 괜찮은지 남들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MPL 강의 때 함께 하겠습니다. 아차,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경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알아두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야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 분석 빠르게 보는 법. 앞선 영상을 어느 정도 반복 학습을 하셨다면 경매 사건의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권리 분석의 1차적인 대항력의 여부와 인수, 소멸에 대한 구분은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왔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로 가볼게요. 아파트를 검색해서 아무데나 가보겠습니다. 임차 권리가 없으니까 큰 문제 없을 듯 하고요. 다른 사건은 임차인이 전입돼 있고요. 23년 4월 4일이니까 소유권보다 먼저 전입이 돼 있네요. 근저당이 23년 5월 3일이 돼 있고,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동일 세대로 돼 있네요. 동거인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대지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내일 올릴 영상이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정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했고요.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네요. 보통 가처분은 각구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저당에 설정된 가처분은 그 설정된 근저당의 권리를 제한하는 가처분이니까 을구에 표시된 거고 낙찰자와는 무관한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물건은 임차인과 소유자가 이혼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내용은 실제 물건지를 임장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빌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보이는 걸로 찍어볼게요. 전입이 2019년 8월 19일. 이 역시도 소유권자보다 빠르네요. 임차권도 설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인수했네요. 선순위로서 1억 8,500만 원을 보장받는 권리사항이고요. 낙찰 금액이 보증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수되는 사항입니다. 아이고, 대금 미납이네요. 이렇게 싸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147만 원 떡 싸드셨네요. 다음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로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임차 권리가 없으니까 시세 조사만 잘하셔서 입찰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전입이 22년 8월 12일, 근저당이 2015년 4월 14일, 소유권보다 또 앞서 있네요. 상속이지 않을까 보이는데 보증금이 2,700이니까 소액 보증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도 설정했고요. 그리고 배당 종기일 내로 배당 신청도 잘 됐고요.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배당되는 금액이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니까 요 금액에서 정확히 반 땅에서 배당되는 거로 표시되어 있네요. 빌라로 가보겠습니다. (21년 4월 15일) 소유권보다 먼저 전입돼 있고요. 선순위로 배당 신청도 잘 돼 있네요. 얼마에 낙찰되든 선순위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미배당되는 금액은 낙찰자 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임차 권리 신고가 없고 특별한 인수사항이 없네요. (23년 5월 19일) 전입만 신고돼 있는 분이 있는데 근저당이 22년 7월이니까 근저당 이하 소멸로 특별한 내용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으로 가볼까요? 임차 권리 신고 없고 근저당보다 늦은 전세권이 있는데 하루 늦네요. 와. 말소 기준 이하 소멸이니까 순위 배당으로 5억을 다 못 받아도 소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21년 8월,
3억 1,500만 원이고 경매 신청은 근저당권자가 했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도 신청 안 했고 배당도 신청 안 했으니까 낙찰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되고 또 남은 기간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물건도 낙찰되기 어려워 보이네요. 이번엔 화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임차인이 23년 1월, 근저당 날짜가 22년 7월, 선순위 근저당으로 말소 기준이 되겠네요. 임차인은 후순위로 말소가 되겠고요. 근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소액 보증금이 해당될 텐데 배당 신청이 없네요. 임차권을 설정했네요. 24년 5월 30일. 자, 그럼 배당 종기일 보겠습니다. 24년 4월 9일. 배당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이 설정됐어요. 배당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을 설정했으면 배당 신청을 안 한 거로 간주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배당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물권 명세서도 없고 등기부 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04년생이네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권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은 조금만 공부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후순위여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꼭 배당 신청을 해야 얼마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20년 9월 11일, 근저당보다 빠른 선순위 미상 임차인인데, 소유자의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임차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 이하 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권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고란의 배우자임을 확인했고, 낙찰 이후 인수사항이 없겠네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1차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저당이 2009년, 임차인은 2018년, 후순위로 그냥 전부 소멸되고 인수사항이 없는 거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참 쉽죠?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겠네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 지연이자 조항에 따라서 연 5%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앞선 임차권 전세권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권리 분석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중간중간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마구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MPL에 관한 내용은 시작도 안 했지만 경매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MPL 수업 영상이 시작되면 질문도 많아지실 거고 경매의 새로운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구독은 필수사항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